민회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은 무대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자리에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서 모두가 다 섞어서 앉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론장, 만민공동의 민회의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위에 누구인가를 떠나서 곡성 주민으로, 곡성 사람으로, 아니면 곡성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에 우리 진행은 다공두 추진단 원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진위원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박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부 만민공동의 시간입니다. 원래는 삼각오락에 대해서 먼저 길게 발제를 하고 우리 지역 의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배치를 했는데, 우리 두 선생님께서 우리 지역민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 그래서 발제보다는 지역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각오락에 대해서 따로 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울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이 대행진에 대한 취지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바로 전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토론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도울 김영우 선생님과 소민 박진도 선생님이 함께 우리 곡성 국민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도울 김영우 선생님으로부터 대행진의 취지, 삼각오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청해 듣고 이후 내용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아주 이 곡성군이라고 하는 아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농촌운동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서 지금 아주 정직하게, 아주 오픈하게,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훌륭한 이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곧바로 제 얘기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우선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즉흥적으로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느 분에서 발제를 하실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민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지역 의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90분이 그 설문에 답해 주셨고요. 그 결과는 이제 자료집에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소멸 위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지방 소외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답변들을 한 36%가 해주셨고, 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으로 문화시설의 취약성, 그리고 일자리 부족, 또 농촌 경제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 소멸 위기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극복에 대한 방안도 역시 여쭤봤습니다. 그 극복 방안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든지 수당이든지 농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답변이 43% 정도 됐고요. 일자리 확충이 한 30% 정도, 그리고 주민자치 강화, 또 기농기촌의 내실화, 이러한 부분들이 그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방안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곡성군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이냐라고 또 역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역시 답변 중에 곡성형의 기본소득, 곡성형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답변이 한 40% 정도 됐었고요. 청년들의 자립 지원이 한 34% 정도, 이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곡성군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워낙 지역이 난개발 쓰레기장 문제, 또 채석장 문제, 또 대형 축사 문제로 우리 지역이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지점에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답변이 15% 정도. 그리고 우리 곡성에서도 그 풍력발전소 문제로 한때 갈등이 컸었는데요. 주민 주도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우리 곡성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 자본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답변들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 곡성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가치는 무엇인지,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지역을 등지고 떠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곡성의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한 과제를 여쭤봤고, 거의 절대적으로 그 75% 정도가 일자리의 확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 그러니까 시골일수록 그 주택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공공주택 지원, 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의 기초에서 저희가 오늘 이 민회에 제안 말씀하실 분들을 요청을 드렸고, 네 분이 이런 의제에 대해서 각자 그 자기의 원인의 진단과 또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이 네 분의 얘기를 청해 듣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돌 선생님의 사회로 그 네 분의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토론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주제를 정했는데,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하고, 또 지역 청년 정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소득 지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지역 자치에 대한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토론 설문조사 과정에 답변을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천을 해서 저희가 그 5분간 그 제안 말씀 듣기로 했는데요. 먼저 지역경제, 그러니까 우리 곡성의 지역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런 지역경제 악화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노계수 가랑구 대표님께서 제안 말씀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사회자 마이크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진단과 대안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상한 영농자금 대표 노계숙입니다. 우선 저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였습니다. 해설사를 하면서 많은 여행자들이, 예전에 제가 이 고향에서 나고 자라서 생활하는 동안에 볼 수 없었던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광주에서 살면서 친정을 오가는데 기차마을에 세워진 많은 차들을 보고,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 곡성에서 지갑을 얼마나 열고 갈까? 그냥 매연만 풍기고 가진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입장료 3,000원만 내고 그냥 구경하고, 밥은 예를 들어서 구리로 먹으러 간다면 잠은 남원으로 자러 가고, 그런 현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 했던 게, 곡성은 여행지로서 관광지로서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기차마을이라는 컨텐츠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행자들은 늘어났고요. 여행자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여행자들을 맞이할 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런 현실을 자각한 나부터,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서 뭔가 기여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성의 대표 농산물인 토라를 이용을 해서요, 먹거리 관광 특산품을 만들자고 주민들, 특히 귀촌하고 귀향하신 분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수상한 영농조합법인이었고, 목표는 여기서 말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조성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라는 곡성 대표 농산물로서 굉장히 곡성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었고 또 외부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진짜 산골마을에 집을 짓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산골마을 옆에요. 토란이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곡성의 토란이 70%가 생산이 되고 농가 수익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왜 버렸지? 귀농하신 분이 심으셨더라고요. 추석이 지난 어느 날이었고요. 여쭤봤더니 이제 안 팔려요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추석이 지났는데 누가 사요?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목격하고 나서 곡성의 대표 농산물인 토란의 허황 씨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뒤에 알게 됐어요. 어차피 곡성에서 토란을 심을 사람도 농민이고요. 곡성 주민이고요. 토란을 아끼고 홍보해야 될 사람도 결국은 주민이 되는 거. 그리고 관은 그 농부들과 토란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사람들을 적극 지지해 주는 것. 관과 민이 하나 되어서 곡성의 명물 토란을 홍보하고 또 그동안 국으로만 끓여 먹었던 토란을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되는 거를 깨닫고 토란을 활용한 먹거리 관광상품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사업체가 탄생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가끔가다 농담식으로 그래요. 그냥 우아하게 해설사로 살고 싶었는데 소상공인 대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의미 아실 겁니다. 곡성은 인구가요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7,655명인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곡성은요 3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석곡권, 옥각권, 곡성권, 곡성 6권이요. 저는 곡성읍에서 사업을 합니다. 곡성읍권으로 해서 곡성읍이니까요. 2분의 1을 잡아도요. 15,000이 안 됩니다. 3개 권역이니까 3분의 1을 잡으면요. 9,000명 정도입니다. 9,000명을 상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에 대한 굉장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여행자들은 많이 줄었고요. 소상공인들이 곡성읍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차마을을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줄었고 어쨌든 여행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동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로 곡성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지원 사업이 없으면 어렵겠구나.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큰 가치를 보고 아마 곡성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분도 여기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되어서 정말 곡성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해설사에서 소상공인 대표를 하면서 이제 정부 지원 체계에 대해서 눈여겨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컴퓨터를 대강만 할 수 있고 서류를 대강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들여다볼 마음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곡성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일에 치여서요.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곡성에도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곡성에서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까? 만에 하나 소상공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해설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해설사를 하면서 문화건강 해설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민주도형 플랫폼, 관광 플랫폼이 있었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주도형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관과 민을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중간 지원책이 있었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민주도형이어야 되냐고요? 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좀 압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압축 마무리. 예. 네. 그래서 민주도형 플랫폼이 있었으면 딱 좋겠구나. 그곳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요. 소상공인들이 언제든지 바쁜 그 관리 그 군을 이용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을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점적인 민주도형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도 많이 개선하고 변화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포인트가 아주 확실한데 사실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사실 잘 안 와요. 그러나 굉장히 발표를 잘하시네. 굉장히 발표를 잘하시고 좋은 의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 분 계속해서 한번 김진우 선생님 나와서 해주시죠. 네, 우리 김준우 선생은 견면 출신이고요. 견면에서 농사를 치면서 창업을 해서 열심히 청년 창업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5분 이내. 네. 저는 곡성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로까지 나오고 이제 학교랑 군생활 때문에 잠깐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 귀농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견면에서 딸기와 멜론을 재배하면서 체험농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과면에서는 스노우벨이라는 카페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제가 기른 농산물을 활용해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지금 귀농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되는데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청년들이 조금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 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많은 청년들, 지금 많이 농촌에서 많이 살고 있는 청년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지금 도시에서 많이 살다가 들어온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도시 지역에서 익숙했던 생활들이 청년으로 여기 농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많이 불편해한 것들 때문에 이런 곡성에서 하고 또 주거 생활은 도시 지역에서 하는 이런 좀 효율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마저도 지금 원룸의 월세나 또 기농인의 집 같은 이런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들이 농촌 지역의 주택 공급량과 그리고 문화, 여가, 그리고 생활체육 같은 이런 복지 시설들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있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 SOC 관련된 시설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 창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6차 산업 관련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귀농하는 많은 청년들이 단순히 1차 생산만 국한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체험 농장이나 또 가공 판매장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을 해서 농번기가 아닌 때에도 조금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농업 구조를 조금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지금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청년 농업인들이 선정이 되면 최대 3억 원까지 시설 자금과 그리고 농지 구입 자금이 정책 자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1차 농업만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상위 5% 정도의 농가가 되지 못하면 감당하기 힘든 그 융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6차 산업을 함께 동행하는 것은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행의 농지법 같은 경우는 이 농업인들이 6차 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행위 규제를 상당히 조금 타이트하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구역에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행위 주체가들이 마을기업이나 마을협의체 같은 이런 단체에게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관련된 문제점을 가지고 그 농림부에 몇 번 질의를 해봤었는데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군의 그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됐었던 70년대, 80년대의 농업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땅 한마지기 200평짜리를 조금 그 작업하기 위해서 그 농기계들이 수킬로미터를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지정리가 됐었던 농지들이 중간에 조금 타 용도로 전용이 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현황에 맞게끔 농지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전업 농업인들에 한해서 좀 행위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군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해제를 해서 좀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업 교육 관련 문제입니다. 좀 역량이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초등교육 때부터 농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수원군에서는 지금 농업과 관련된 진로 교육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으로 보면은 지금 4H의 양성교육이라는 그거를 이제 매년 실시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진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농업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냥 성적에만 맞춰서 들어가서도 농업에 대한 미래를 조금 안담하게 보고 나와서도 승계농이나 청년 창업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귀농을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도 1년차, 2년차까지만 하다가 적응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초등교육 때부터 농업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 조금 체계적으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진로 교육 측면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좀 조직되어 있는 청년 농업인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들과 지자체가 연계를 해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나 고등학교, 대학교의 현장 실습 제도를 활용을 해서 예비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에 종사를 해보면서 자신들의 성향이 농업과 맞는지, 그리고 이 농업이라는 직업을 평생 업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좀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서 듣고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행복하네 나는. 네 명을 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 같은데 여기 청년이 열심히 좋은 발언을 했으니까 멘트 좀 할 거 없어요? 우선 글쎄 거기 잠깐 서 있어. 아까 청년 플랫폼 얘기도 했고 또 청년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뭐 제가 답변 드릴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결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라는 게 좀 막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에게 무슨 일자리를 줄 거냐. 우리 뭐 미시간에 이동현 대표님 14명씩 청년 고용어신 같은 일자리 많이 청취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결국은 그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인생이 보람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내가 전공을 예를 들면 난 문화를 내가 전공한다. 또는 나는 무슨 환경 문제에 내가 전공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에너지 문제 전공 이렇게 각자가 말하자면 이 분야별로 전공을 하고 있다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 고향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농촌에 가서 내 삶을 살고 싶다. 또 나는 셰프로서 말하자면 농촌에 좋은 그 먹거리를 가지고 멋진 내가 식당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그 하고 싶은 꿈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얘기하면 뭐 창업 지원한다 해서 내가 준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왜냐면 또 시절 돈 받아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해. 이때는 비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군 차원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 차원에도 그렇고 최소한 목성군 같으면은 그런 그 청년들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를 농촌에 실현하고 싶은 애들을 그야말로 월급을 주면서 한 50명이라도 고용을 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제 얘기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은 내년도에 선거가 있지만은 지방선거에서도 예를 곡성군에 돈 좀 전략해가지고 도시 청년들 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좀 만듭시다. 그런 일자리들을 말하자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청년 일자리에서 와서 보면 맨 카페 차리고 식당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거 동네 사람들이 다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농촌에 실현시키고 싶은 그런 청년들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말씀도 좋은데 저 사람이 발표한 거에 제일 먼저는 지금 어디서 살아? 어디서 살아? 지금 경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에 살아 무슨 단칸방 어떻게 살아? 문제가 저 주거 문제가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 예, 지금 저는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예. 마을에. 마을에? 네, 직장 가까운데? 네, 직장이랑 붙어 있는.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주거 환경이 하여튼 뭐가 개선돼야 된다. 그거 제일 처음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업을 한다 그러는데 뭐 정착자금이라고 줬는데 지금 말씀하셨지 외상 돈 갚아야 되는 거 3억으로 걷어주는 거 아니에요? 융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도 그러니까 오히려 저 사람 말은 그런 거 받아서 해가지고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자생적인 노력이 없이 그냥 돈을 몇억 원 받아가지고 시작하면 오히려 이 경쟁력도 없고 이 지속성도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창업 자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로 국민학교 때부터 뭔가 농업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농업을 꼭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단 말이에요. 제가 좀만 더 말씀. 우리 지금 상강 월약 중에서 첫 번째 내세운 것이 농촌 주민 행복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촌 주민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의료나 교육이나 또는 지금 얘기한 주거,
또는 교통, 돌봄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거든요. 이게 충족이 돼야만 사실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취약합니다. 근데 취약한데 정부에서 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걸 하겠다고 소위 사회 서비스 최저 기준량을 농촌 지역에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것만 지켜도 사실은 훨씬 지금보다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그 농촌 사회 서비스 기준이 정부 목표의 절반도 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거 문제도 사실 그런 같은 얘기인데 딱 주거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주장을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인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 청년들이 기농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정말로 승계농 자기 아버지가 대단히 큰 규모의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들어 살기가 어려운 게 농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그 김진우 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육자산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지은 말하자면 메론 가지고 뭐 그것을 가공을 해서 카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농촌 육자산업에 대한 지원들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능 지역에다가 뭘 자꾸 하자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지능 지역이 제일 농사짓기 좋지만은 또 다른 말도 제일 좋아요. 잘 기반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지능지역을 훼손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능지역이 농지의 40%밖에 안 됩니다. 그때 지능지역은 저는 가급적이면 지켜가면서 다른 농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이거 오면서도 농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몇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문자를 보낸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도시 사람들이 이 농지를 말하자면 투기를 하니까 땅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땅을 살 수도 없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우리 김nhân 씨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전체 국가 토지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1990년인가 그때 한번 하고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꼭 좀 국가에 요구를 하는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우리 김유식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이런 지역은 조금 전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무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이걸 허용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김진우는 계속해서 여기 농사 질 생각도 있는 거야? 네,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봐. 도울쌤 책임지신다. 장가도 가야 되고요. 중매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죠. 세 번째 이동현 미실만 대표. 이분은 뭐 재미난 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네, 그 앞에 김준우 친구가 한 말이 가슴에 다가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앞선 선배로서 조금 더 고민도 되고 그다음에 이야기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좀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어떤 무대를 고민하면서 제가 일단 많은 내용인데 세 가지만 좀 뭐 제가 발제하다는 거는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특히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농업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이야기를 생각하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뭐 농촌 지역이니까 좀 알겠지만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 단순하게 농민 기본소득 하면 도와주는 것이냐 아니냐는 인식을 만들어서 사실은 저는 이 제안 자체들이 조금 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은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어떤 농민에 대한 좀 더 깊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우리들끼리 그 부분을 좀 정치를 통해서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이 농민 기본소득이 좀 더 국민 공감대 있게 좀 이 대행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농업 관련 단체들이 아니라 온 국민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많은 기후환경, 지구 생태계 보존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은 사실은 이 일을 중심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이었고, 그다음에 그 농민 중에서도 사실은 친환경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이건 저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동일한 이슈고, 근데 정작 생태 환경 위기, 기후 위기라고 하면서도 정부나 정치나 그다음에 이 관련된 국민들까지도 이 정서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써 유기농이나 자연농업 이런 것들 한 사람들의 농업의 가치가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던 게 지금 현재 정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민 기본소득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이 아랫돌 빼갖고 윗돌 메꾸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눈에 보여서 이 부분에서 정확히 이 농업 예산에서 이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농민 소득에 돈 빼준다고 친환경 농업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약화시키면 이건 기후위기와 생태환경과 아주 어긋나는 농업 정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정말 이 두 가지가 잘못돼 버리면 정말 밑돌 빼갖고 윗돌 메꾸는 이런 꼴로 되면 친환경 농업이 깨지면 우리 곡성 삼층강이 이렇게 다시 물이 맑고 다슬기가 살아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친환경 농업 정책 때문에 논에 쓰는 화학비료나 화학약 제초제가 감소되면서 삼층강이 살아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곡성이 무슨 공장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친환경 농업의 가치는 다원적 기능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들을 공감대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대행진 끝난 후에는 이 농업 관련해서 헌법에 농업이 관련된 명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친환경 농업과 이 생명종 다양성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헌법에 아예 명시가 되도록 이번 대행진을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도 3년 전에 희망제도를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제가 제안을 하면서 사설을 쓴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게 통과돼가지고 2023년에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허점들이 많습니다. 저희 곡성이나 구례 같은 지역들은 너무 작아서 출연료도 얼마 안 되는데 그 기부금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면 또 결국은 세력이 있고 지역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큰 농촌 지역은 기부금 자체도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완해서 우리가 지금 곡성이나 구례 이런 데가 소멸 예정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좀 더 많은 그 기부금이 우리 쪽으로 퍼센트가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자면 저희들은 여전히 똑같은 거기 절차에 매몰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곡성이라는 지역에, 구례도 마찬가지겠지만 곡성이라는 지역에는 제일 취약한 게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민 기본소득 해가지고 몇십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리 농촌 지역이 소멸 예정 지역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같은 데가 제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특히 농업 관련 제조업이 활성화돼야만이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지 또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지역의 인구가 최소한 감소를 막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만 해도 보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정책에는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 없으면 결국은 이익이 안 나고, 그다음 청년들이 없으면 청년들이 들어올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미슐란이나 지금 회사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알바생까지 해서 1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들이 12명입니다. 최근에 8명의 청년들이 저희들이 작년 코로나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왔는데, 정작 와서 도시에서 내려왔는데 정말 주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깐 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곡성이라는 지역에서 기업에 취직하든 뭔가를 하더라도 잠깐이라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역의 작은 지역의 문제점들의 이 부분이 앞으로도 노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곡성 군수님이야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도 이 부분을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게 정말 전체적인 이 소멸 예정 지역이라고 발표했던 많은 분들에서 이 부분은 정말 청년 주거 문제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 빈집들이 많다는데 그 주변에 어떠한 일자리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빈집들을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청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뭐 이 텔레비 보면 그런 뭐 프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안 되나요? 뭐 그건 좀 쉽지 않고 지금 이 양반처럼 예, 지금 빈집도 없고 그다음에 또 빈집이라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내용을 찾는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젊은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제공을 해야만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가 장영배 사무국장님이네. 박수 좀 치고. 인생 최대 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곡성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자리인 줄 알았으면 박진중 집행위원장님이 편하게 자리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죽곡면 강빛마을에서 살고 있고요. 앞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한 그 공동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해서 곡성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조직을 했고 거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장영배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것은 어떤 이유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함께 걷지는 못했지만 오늘 잠깐이지만 저희가 속해 있는 죽곡면 주민자치 국가위원장으로서 회의 호출을 할 때 금방 달려왔고 저희 뒤에도 저희 죽곡면 주민자치 회장님도 와 계시고 사무국장님, 간사님 그리고 집행에 정말 바쁘신데도 그런 공동체 그리고 자치회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는 이유는 아마 다 공통된 이유 하나일 겁니다. 이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서 쪼개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자치활동, 이런 지역 공동체고 이런 단어는 사실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 주제를 줬을 때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네가 하던 게 그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기 이제 고현석 전 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지역 소멸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강빛마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은퇴자 마을을 2013년에 조성하였습니다. 이 강빛마을은 뭐 그동안의 호화형 별장주택이나 뭐 실버타운과는 조금 다른 국가가 복지에 투자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은퇴자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고 살면서 예방적, 선제적 노인복지 모델을 구상하셨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이 모델이 제대로만 작동이 된다면 사실 앞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그림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제가 공동체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자 마을이라는 부분이 사실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농촌에 또 은퇴자가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사실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박진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피자 가게 차리고 사진 가게 차리는 게 아닌 은퇴자들을 대상으로는 실버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산업들이 발굴된다면 우리의 활로가 개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저 역시도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공동체라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를 좀 들어보면 저희 이제 지역에 이제 저희가 부존자원이라고 보고 있는 이 강빛마을의 시설 그리고 노인들이 많은 이 고급 은퇴자 이쪽 자원들을 활용한 귀촌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귀촌 프로그램 중에 강빛사례라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도시의 밀접, 밀집, 밀폐가 없는 농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촌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으로
지역의 마을 학교를 협업하여 저희가 올해는 감피살이 퀴즈라는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고민이 현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촌 유학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은퇴자들의 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직거래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스스로 사회 문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 해나가면서 올해는 또 하나로 아까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도시의 환경 정책을 만들 게 아니고 저희 지역만의 농촌 문화만의 환경 문화원을 만들어보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작지만 키클린 분리배출이라는 프로젝트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동체 함께하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구 27,655명이라고 9월달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인구 3만의 벽이 무너진 지 꽤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정말 잘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라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적 흐름 차원에서 인구 10만 미만의 인구가 늘어난 곳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도청이 이전한 무안과 예천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지자체들은 지방자치시대 자치단체들이 정말 잘하고 있고 또 우리 공동체들도 잘 해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결만 된다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에 지금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도출이 된다면 저희는 그 농촌이 문제가 아닌 이 코로나라는 그리고 환경 기후 위기 속에서 농촌이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국가의 난제인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관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나의 세력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연결고리의 힘으로써 잘 활용하면 저희가 이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철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농촌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박진도 선생님은 농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로서 단연간 정말 어떤 의미에서 박진도 선생님 이렇게 뵈면은 저렇게 골치 아픈 일을 저렇게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뭐 아무도 안 들으니까 돌에 마스크를 좀 빌리자. 그래서 그거야 나 얼마든지 빌려준다. 당신 말하는 거 얼마든지 대변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조금 포퓰러리티가 당신보다 있으면은 그거를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해남하고 지금 곡성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사실 저는 농촌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낭만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낭만적인 사고라는 게 그냥 헛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려서부터 농촌을 상당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천안 읍내에서 컸지만은 실제로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 또 집안 친척들을 통해서 농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위대한 곳인가. 그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그 이승만 시대 그 농촌의 인구가 아주 제일 많았을 시절에 그 농촌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촌에 대한 아주 각별한 로만스가 있다고요. 그 로망이. 그러니까 아까 저 친구도 얘기했지만 난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뭔가 그 농촌 문제에 대해서 그 이렇게 로망을 가질 수 있는 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어 교과서에도 뭐 실리고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앞으로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런 게 그런 감정적인 그 지향초가 없으면은 지금 레셔널하게 생각해서 어떤 합리적 이 계산만으로 농촌 가야겠다는 게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기 있는데 내가 벌써 곡성 와서 조금 벌써 지치기 시작하는데 왜냐면은 농촌 문제라는 게 이게 단순히 이게 농촌 문제가 아니라 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을 거쳐서 박정희 정권을 거쳐서 쭉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이 인간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잘못 구상한 사람들, 그 아주 틀린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터무니없이 진행돼 왔고 그 결과, 그 총체적인 업보를 지금 농민들이 아주 전체를 걸머쥐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역사가 너무 잘못 진행됐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 그러니까 내가 박진도가 대단하다 그러거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여기서 모색할 수, 아니 제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발표도 전부 문제 제기고 우리가 저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문제 제기를 듣는 즐거움이고 그 듣는 가운데서 정말 나만큼도 모르는 사람이 99.999%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농촌 문제를 정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도 알려야겠다. 그래서 날 찾아왔기 때문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있지 않소? 그 한 놈이 그냥 뛰니까 톰 행크스가 그냥 뛰니까 막 달려오고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뜁시다. 그냥 걸읍시다. 그래서 이게 행진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영화 모델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곡성교육고 벌써 아까 전동에서도 지원하겠다든가 지금 포레스트 검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귀한 자리죠, 우리가. 그리고 곡성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아세요? 국민회관 앞에 내 비석이 있잖아요. 내가 쓴 일산 선생님의 그 일생을 해놓은 내가 내 평생에 쓴 가장 아름다운 글씨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비석이거든요. 그 비석을. 그래서 우리 고군수님이 계실 적에 이제 일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비석을 세우려는데 그랬더니 기꺼이 거기다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이 곡성하고는 저는 사실은 각별한 인연이 있어요. 우리 김영환 선생이 옥과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양반 밑에서 툭 배우면서 맨 옥과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이 동네를 좀 아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 이 농촌의 문제는 곡성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곡성은 정말 지금 주민 자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느 농촌보다도 현실적으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같이 떠안고 있으면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그것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이 지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할 것이고 그러고 가고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하여튼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들도 이거 들어보시잖아요. 그러고서 이런 얘기 내가 좀 꼭 해야겠다. 이 자유롭게 손을 들고 있는 제가 조금 말씀을 하세요. 예, 제가 조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청년 플랫폼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디지털 시대다 이런 말 많이 다 지금 핸드폰 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 디지털 시대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농촌과 도시 간의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이 그 핸드폰, 컴퓨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또는 지식도 얻고 하는데 농촌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그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예를 컴퓨터 대신에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컴퓨터 다루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회계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사실은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이 연차가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일자리는 공공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공 부분에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 중에서 지역민이 할 것은 지역민이 하고 지역민이 못할 것은 이것은 정부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면 저는 상당히 청년들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지금 농민기본소득 지금 책자 나와 있고 아까 이동현 선생님이 농민기본소득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농민 아닌 분들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왜 농민만 기본소득 줘야 되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농민기본소득 달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또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그냥 농촌 주민 입장에서도 왜 농민만 기본소득을 줘야 되지? 이런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고 실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주장일 뿐이지 습득력이 없다.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생태 위기,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공익기여직부를 확대하자 얘기를 아까 우리 이동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지금과 같이 이런 말들 비료소 농약소 방식의 농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경쟁력도 없다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농업을 생태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가야 되는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새로 바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런 환경을 지키고 생태를 지키고 기후 대응을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공익기여직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익기여직부를 우리 지금 이제 도울쌤과 같이 여기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국가에서 공익기여직부에 2조 4천 쓰니까 이건 공익기여직부이 아니다. 그냥 논에다가만 주는 거니까 정말 공익기여직부를 우리가 한 8조까지 가자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도 가능하다 말이죠. 무슨 세금을 새로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예산과 그 다음에 지금 조세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선생님 쓰는 게 많다. 예를 들면은 저 자격농지 저기 양도소득세 감면 이런 거 불필요하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왜 농사를 짓고 그만두겠다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느냐. 그것도 다 누가 받아요? 사실 일반적인 곡성만 하더라도 혜택 받을 게 없어. 땅값이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다 누가 받냐면 수도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땅값이 팍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또 대농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공익기여직부를 보면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이 성공 원략에 보면은 두 번째 항에 넣은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왜 농민만 줘야 되지? 하는 이런 의문에 제 스스로와 답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농민을 포함해서 이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 땅을 줘야 된다. 농민만이 아니라 농촌 주민 전체에게. 그러니까 농촌이랄 때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행정상으로는 군이 농촌이라고 하잖아요. 읍면도 보면 읍면이 농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읍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연지역 중에서도 말하자면 더 열악한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농촌 주민성을 주자 이런 얘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거기 농사짓는 당연히 여기다 포함될 테고. 근데 그 예산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의회금에서 많이 받지만 실제로 지역개발 예산 또는 SOC 도로 예산 이런 데 쓸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전략해서 직접 주민들에게 농촌 주민성을 주자하는 게 지금 이제 도로정이나 전화 이제 하는 얘기란 말이죠. 하여튼 그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든지 농촌을 살리려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일단은 스타트로 쓸데없이 농촌에다 지원을 많이 한다면 전부 낭비하는 돈만 여태까지 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여태까지 결국 도시만 살찌는 돈이지 농촌에 온 게 아니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런 돈을 싸그리 카트하고 실제로 이 몇 단위의 모든 사람에게 내 주장은 최소한 그냥 국토 지킴이 공무원 개념으로 한 달에 한 50만 원씩만 줘도 3인 가구면 150만 원 받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적으로 충분히 나오거든요. 사실 이 국가정책으로 나오는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하고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구 거기 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한 기본을 일차적으로 깔고 출발해야 된다. 이게 저랑 우리 박 선생님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드리면 그래서 그 농촌에서 면 중에서도 뭐 인구가 3,000 이하든지 뭐 여기 뭐 죽곡이나 뭐 석곡이나 다 아마 해당될 텐데 어쨌든 그 정확히 우리가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건 뭐냐 그럼 곡성업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 옷가도 업이지 면이니까 옷가면은 인구가 좀 많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 저희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것을 지역 앞에 주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곡성구에 돈을 쓰라. 그럼 곡성구에 돈을 쓰면 어디서 쓸 돈 쓰는 것이 곡성업에가 쓸 것이고 다 곡성 면 소재가 쓸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그것은 단순히 그 면 사람들에게만 주는 돈이 아니라 전체 곡성군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농촌 주민사양을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오마이뉴스에다가 그 죽곡면 주민자치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박진수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통해 소개했는데 보셨습니까? 네. 예. 그게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보셨어요. 사람들이 몇 마리 봤는데 그 사람 죽곡이 엄청 유명해서 그렇죠? 네, 엄청 유명해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제가 자꾸 우리가 주민자치 얘기를 하면서 뭘 해주라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그 주민자치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 다시 말해 세원 형태로 중앙이나 국가에 예술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공민은 그런 노력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예산이 들어가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를 했던 건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냥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주장이 아니고 자 죽곡면 제가 그때 조사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쌤 50만 원인데 쌤 이제 저 톤이 크시면 50만 원이고 저는 톤이자가 30만 원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죽곡면이 2,000명 인구가 제가 보니까 그럼 2,000명이면은 월 30만 원을 주게 되면은 1년에 72억의 예산이 필요해요. 72억에.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죽곡면에 한 3년 사이에 쓰는 지역개발 예산이 4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나누기 해도 5년은 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거 우리가 그렇게 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그냥 또 농촌 주민상 주다 도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왜 농촌 사람들만 주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 사람들이 국토를 지키고 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돈을 받는 데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노력하겠다. 그리고 농촌 가지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살려내겠다 말하자면. 그리고 또 지역을 지켜야 돼. 이런 농촌 주민들의 수당을 받는 대신에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들로 우리가 국토 환경 문화 지역 지킴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는 사실은 무슨 농촌 주민들은 다 좋아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농촌 주민이 얼마냐면요. 읍면을 합치면은 95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8%예요.
그리고 우리 도선생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농가 인구 3%밖에 안 된다고 유권자들이 표 없다고 무시하는데 실질적으로 20%다 20% 이런 말씀하시는 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을 모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자치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주권면을 보니까 노력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72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0% 7억만 가지고 주권면 주민자치에다가 당신들이 국토 환경 문화 지킴이 활동을 하세요. 그럼 아마 엄청 잘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럼 실제로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죠. 나눠먹는 돈이 그러니까 기본은 주는 돈이지만 우리가 받은 돈 중에서 예를 들어 10%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 거기 쓰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예수라는 사람 알죠? 예수. 예수 알죠? 예수가 평생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회개하라고 번역을 했거든.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런데 그게 히라보 원어로는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그는 예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엉터리 번역 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메타노이아예요. 생각을 바꿔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이 지겨운 세상을 생각하지? 생각을 바꾸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거거든요. 천국이 바로 가까이 왔다. 너희들 생각을 전환시켜라. 그러니까 지금 농촌 문제도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을 뒤바뀌어야지. 개벽하시겠다 아닙니까? 이 정부가 뭐 대단한 놈이라고 이렇게 상대 모시고 이거 해주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라는 힘을 합쳐서 엎어버려야 돼 싸그리다. 우리가 다니면서 이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그 의존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따낼 것을 정당하게 따내고 지금 법조사이고 여러 가지 이거를 갖다가 합심해서 하면은 우리 좀 곡성군에서 말썽을 좀 많이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전국이 여기를 본받아서라도 뭔가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분 얘기를 우리가 너무 안 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 그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플랫폼 민주도형 플랫폼 이게 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저 마이크. 됩니까? 예, 민주도형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시골에서 이제 곡성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곡성 구민만 대상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 정부의 지원 정책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지원 정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창업한 지 올해 지금 4년째인데요. 청년이 5명이라고 있고요. 대표 포함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유입한 이유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당기의 미래는 청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자분들도 청년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텐데 1인 사업자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거나 군의 지원 정책이 있을 때 바로 알고 일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정부가 왔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그런 여건도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관과 민, 소상공인을 말하는 겁니다. 민의 중간 거점 조직이 있어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지원 사업이나 그 밖에 많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바쁜 사업자들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위원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거점 조직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알리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역시 거기에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걸 충분히 알겠고, 그리고 다른 분들 자유롭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마이크를 갖다 드리세요. 네, 도울 선생님, 또 박진도 교수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박진도 교수님은 농특위 위원장을 초대하셨고, 그 농특위 이후에 또 이렇게 농민 농촌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4가지 발제 형식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으로서 그 농민단체를 대표해서 농특위 2기 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현안들이 실은 국가적 농업정책이 큰 틀에서 농전틀 대전환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지역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농림부의 역할이 중앙 집중식 농업 정책에서 이제는 지역 맞춤형, 소위 국가 사무를 지방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지역 농업 현황에 맞는 이제 농정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노계숙 대표께서 지역경제 관련해서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나이 드신 소상공인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가 첫째는 접근성이 어렵다. 두 번째는 그 정보를 취득해도 예를 들면 지원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양식, 방법, 또 자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문서 작성이 조금 어렵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나 인력을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촌은 뿌리고 근본이라고 하고 도시는 열매, 꽃, 요 정도로 많이 표현들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농업이 썩었습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도시도 썩어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농업도 1차 농업이 건강해야 3차내, 4차내, 6차가 건강할 수 있는 거지 1차 산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6차 산업을 한다는 정부의 농업 정책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모순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잠깐만. 딴 분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미를 끊습니다. 네. 딴 분. 저는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10년차 지금 대한교육을 하고 있는 심천 골장나학교 대표 강치구입니다. 두 분 선생님 뵙대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지금 작년까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나 마을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제 대안학교 키트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곡성읍이 없어질 리 없고 곡성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역 소멸에 대해서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소멸보다는 지역 회복이나 회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마을이 없어지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마을만 해도 어르신들이 전부 다 7순이 넘어가지고 8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이면은
마을에 저 혼자밖에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과연 살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마음, 저는 귀농 기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 꼭이지 귀농 기촌 문제를 가지고 지역을 마을을 회생시킬 수 있고 마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3대가 사는 마을을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가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들을 좀 구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대가 사는 마을 방안을 좀 알려주시죠. 네? 3대가 사는 마을 방안. 실질적으로 귀농 기촌이 어려운 부분이 그 지역을 모르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3대가 사는 마을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인서울을 시켜놨습니다. 시골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인서울을 시킨 아이들이 과연 도시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또 지역을 떠나서 살고 있는 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느냐 물은다면 정말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람으로 살고 있죠.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과 문화 속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에 있는 그들과 경쟁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더 잘난 놈, 더 잘된 놈, 더 큰 놈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밀리고 결국은 또 하층으로 날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사회에서 이 애들을 키운다면은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1등 가는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이 지역을 아는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세계에서 인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귀농 기촌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대들을 부모가 있는 것을 다시 불러내려가지고 3대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첫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골에 있는 저희들이 이야기한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마을,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그 마을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 공동체라든지 마을 민의를 그 마을을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계농이 차원 또는 자기 고향에 와서 살고 있는 마을, 그 마음을 먼저 바꿔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박수도 치실 때는 좀 화끈하게 치세요. 그 광주 광산구 구청장님 김상호 구청장님이 곡성분이신데 오늘 우리 프로그램 오늘 이 행사에 당신이 그 공무원들 8명이나 보냈어요. 그래서 참석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김상호 구청장님. 누군가요? 누군가 얼굴 한번 보자. 받아봤습니다. 3대. 또 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러 나왔는데 이제 사회를 권한을 이렇게 가져가신 통에 제가 토론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에 이제 우리 박진도 선생님께서 왜 농민만 기본소득을 주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민만. 근데 저희들은 농민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정원균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한 생산을 잘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왜 앞에 나와 있는 책자를 제가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발행을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농민 기본소득에 청착하게 됐었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하우스 농사를 크게 짓다가 하우스가 무너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130~140만 원 이렇게 벌었는데요. 그 돈이 생기니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모든 농사를 친환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가 생태농업으로 가자, 뭐 기후환경을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의 농업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안 되는 이 조건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 지킴이 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30만 원의 소득을 양분 삼아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했고, 어쨌든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그렇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아르바이트 안 하니까요, 소득 없지만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맞게 뭐 생활 그 소득과 소비를 줄여 나가니까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민만이 아니라 농민부터, 그 농업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농촌 주민까지 또 전분기까지 확대해 가자는 거지, 농민만 특별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도울 선생님께서 혁명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 한 10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농민운동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은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13배 정도 납니다. 12배 정도 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프랑스 활동가가 그 얘기 듣고 왜 혁명을 안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소득 격차가 생기면 이거 밀란이 나도 한 100번은 났어야 되는데 왜 밀란을 안 일으키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민은 소득 격차가 평균 한 4배, 5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농촌은 그 12배 차이가 나니까 이 소득 격차, 뭐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의 70%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치의 소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소득이. 그래서 우리 곡성 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저희 곡성 통계를 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자긍심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을 더 잘 유지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농민부터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런 그 요구와 이해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푸른다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는 이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든 것도 관심과 연대라고 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은 것도 서로 공통성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실은 지역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역을 다양한 활동도 하는 것도 서로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저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서로 관심을 갖고 작은 힘이지만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전 그게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지역의 관심과 연대가 안 되기 때문에 떠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작은 학교의 매력을 더 우리가 잘 이해시키고 더 함께하면 안 떠나고 남을 거라 보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론의 장의 핵심은 관심과 연대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측면에서 모이신 분들이 함께 서로에 대한 관심과 작은 거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요. 하여튼 제가 사회자에서 밀려나서 토론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토론자로서 참여한 게 더 영광스러워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열렬한 그 관심과 연대, 이 두 마디는 뭐 오늘 모든 걸 압축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현석 전 군수님 좀 계시죠? 제가 평소 존경하고 곡성을 생각할 때 저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동학 관련 책을 썼는데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저는 아무 그림도 안 그리고 고현석 대유 검상이라고 아주 큰 어르신이고 제 친구의 또 친구시고 그래서 영광입니다. 제가 대학교 동학에 한참 심취했었어요. 인궁에 굉장히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동학에 관련돼서는 이 가장 포괄적으로 쓴 경전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은 이야기가 더 열렬하게 토론되고 더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토론될 내용은 저보다 여러분 스스로 더 잘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냥 막연하게만 농촌 문제 걱정이다 그러지만은 정말 몰라요. 농촌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이 없고 근데 모른다는 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농촌 문제가 묘한 게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 어디서 손을 대야 할까 너무 난감합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제가 아무리 과격한 말을 해도 날 욕하진 않아요. 이 농촌 문제는. 왜냐면 다 그냥 절절하게 느낌이 사실 있거든 지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말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어디다 사방에다 지어놓고 말이야. 그 해 때문에 서울에서 다 쓴다면 여기도 물론 전기를 쓰지만 그러면 이 수신탑을 그렇게 끌고 가면서 그 거대한 그 고압선 지나가는데 거기는 말이죠. 집에 막 형광등이 지가 막 들어와요.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얘기입니까? 내 친구들 그런데 있는 애들이 이거 하나 쓰더니 그냥 이게 형광등이 켜진다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걸 왜 시골에다 줘놓고 서울에서 쓰는데 그걸 저기 하냐 말이야. 원자력 발전소를 종로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써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전기 갖고 오느라고 저기 하는 거 없어질 때고 서울 아파트가 그냥 다운 그 다음 날은 하여튼 서울에서 쓰는 그거는 강남? 강북은 아니고 강남에 서초구에다 만들어요. 강남.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 웃기는 얘기 같지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업보는 자기가 해야지. 지들이 다 문명에 이건 해먹고 그 업보는 저 농촌에 사는 사람한테 다시 씌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 소멸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서울이 소멸하는 지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원자력 발전소를 서초구에다 만들자.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나 찔리거든. 날 욕을 못해요? 아니, 그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거를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어쩌기 응원하지만 얼마나 이 지역 격차라는 문제가 이 국토를 잘못 바라봤느냐. 그 국토에 대한 비전을 지금 바꿔야 할 때가 왔고 민주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왔고 그 농촌 사람 농촌에다가 왜 수당을 주냐 그게 아니지. 그게 뭔가 그 비전을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아까 예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곡성군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강의 이것을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하죠? 네, 사이다가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네, 포레스트 검프가 곡성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우리 모두 만장 들고 정세상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진도 교수님과 도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 할 말 있습니다 하면서 손들고 일어나셔서 내 얘기들을 멋지게 얘기해 주신 우리 모두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곡성 선언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곡성 농민 정홍규님 그리고 곡성의 청소년들을 정말 긴 시간 아름답게 끌어오셨던 1318의 박경희 선생님 그리고 곡성군 교육참여위원회 우리 학생 손호진 군이 나오셔서 곡성 선언문을 크게 외쳐주시기로 하셨습니다.